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월 14일. 오, 선생님, 3월 14일이요? 그럼 그 앞에 일주일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 그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격리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문제를 올려드리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3월 14일 문제부터 해설해드리죠. 자, 3월 14일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오, 미등기가 났네요. 미등기? 그럼 미등기하고 관련된 게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1번에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요? 미등기인데 비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 원칙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모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4번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했지만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할 때까지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양도해도 등기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등기로 인정이 되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등기 의제가 됩니다. 미등기일지라도 등기로 인정을 받아서 등기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5번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세율은 7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미등기로 팔면 70%의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네요. 그래서 미등기는 32회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제 미등기 상태로 이제 기본적인 폼을 잡으셔야 돼요. 미등기 상태로 팔면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된다.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 미등기로 팔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안 된다. 미등기로 팔면 세율은 70%다. 대신에 미등기로 팔아도 필요경비는 인정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지라도 필요경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3월 15일의 문제는 양도 차손해 공제네요. 그러면 양도 차손해 공제예요. 양도 차손해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양도 차손해 공제. 그거는 손해본 거. 1년 동안 어떤 물건을 양도해서 손해본 물건이 있으면 손해를 받더라면 1년 동안에 같은 종류에서 이익을 본 것하고는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손해봤으면 부동산 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고 주식에서 손해를 봤으면 주식의 소득 금액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별로 여기서 소득 종류라는 것은 부동산 소득 금액과 주식의 소득 금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소득 금액과 주식의 소득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같은 종류 내에서 동일한 종류 내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데서 먼저 그래서 같은 세율끼리 먼저 통산하고 동일한 세율이 없으면 다른 세율에서도 같은 종류 안에서는 통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으면 지상권,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은 같은 부동산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별 공제에 가하여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손은 그러면 이번 연도에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는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제 안 돼요.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것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럼 땅에서 이번 연도에 토지를 팔아서 손해를 봤더라면 5년 동안 2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무슨 소리 하세요? 2월 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2월 공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월하여 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연도 안에 공제를 하셔야 되고 이번 연도 안에 공제를 못 받았을 때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며 골프회원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 그럼 주택과 골프회원권은 주식이란 말이 안 써졌죠. 주식이란 말이 없으면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의 통산이 가능합니다. 주택하고 골프회원권은 서로 같은 종류의 부동산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끼리는 통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게 정답이 돼요. 이제 3월 16일의 문제로 가보죠. 3월 16일은 2월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여기서 2월 과세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고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받았던 그 물건을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 경우를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받은 그 물건을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2월 과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단 그 물건의 종류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2월 과세가 인정이 돼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그러면 양도소득 2월 과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은 내가 증여를 받았더라도 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증여했던 증여자 나에게 증여했던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은 하는데 납세 의무는 증여를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증여를 받았던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당초 증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받았던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2번 틀렸어요. 이제 3번 지문은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했던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로서 3년 이상이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보유기간을 정할 때 2월 과세에서 보유기간은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시겠습니다. 이제 4번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며 증여받은 사람이 냈던 증여세 상당액은 실제로 증여를 받은 걸 인정을 했지만 세금 계산은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이 냈던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이에요.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했을 때 계산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이 대략 줄어들어 버리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로 봐서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월 과세와 2월 과세가 아닌 걸 비교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3월 17일 문제는 이것도 2월 과세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문이 약간 길고 네모 박스에다가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느낌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아주 똑같아요. 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버지 을에게서 증여를 받고 그러면 거주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건물 아버지 을에게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을이 갑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받은 갑은 타인에게 다시 양도를 하는데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 경우를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을은 직계 존비속이네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를 통해서 증여받은 직계 존비속이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2월 과세라고 그래요.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억번에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을에게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을에게서 증여를 받고 양도일로부터 5년 안에 그러면 내가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맞았네요. 두 번째요. 이 건물의 취득가액은 2월 과세에서 취득가액은 수증자인 갑이 아니라 증여자인 을이 증여했을 때 증여한 그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증여세 상당 갑이 냈던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맞았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 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정하면 돼요. 수증자인 갑이 아니라 증여자인 을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자, 다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 뭔가 보세요. 옳은 것만을 묶은 거, 옳은 것만으로 모두 고른 거.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이거예요.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네, 3월 18일 날 문제네요. 3월 18일 문제는 예정신고와 외정신고 납부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라는 것은 1개월 단위로 하는 걸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을 먼저 했을 때는 세금 신고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래요. 여기서는 허가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을 하였으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네요. 먼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허가가 안 떨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두 개로 나눠져요. 채무 인수는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그래서 채무 인수하고 관련된 것은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제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주식은 너무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주식은 1개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묶어요. 그래서 반기 6개월 있죠.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6개월 단위로 묶어가지고 세금 신고한다는 거. 일반적인 부동산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지만 부동산은 6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3월 18일의 문제는 2번 요게 정답이 돼요. 이제 3월 19일의 문제로 가보죠. 3월 19일은 이 문제는 이제 국외자산 양도하고 관련된 거예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한해서 납세물을 지는데
이때 거주자는 이번에 나왔네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그럼 외국에서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면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요. 외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그 냈던 그 세금을 다시 우리나라로 또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물려요. 그럼 국제적으로 외국에서 한 번 내고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중과세죠. 그래서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게 돼 있는데 이때 빼줄 때 어떻게 빼주냐면 세금으로 빼주는 방식이 있고 필요경비로 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금 공제와 필요경비 중에서 둘 중에 나에게 유리할 대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3번은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외국에서 물건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로 가는 게 1번이에요.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을 때는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만약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확인도 불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게 3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1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정부가 정한 특별히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공제가 되지만 외국에 있는 물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외국에서 양도했을 때는 외국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국외자산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4번 이거 틀렸네요. 그다음 5번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외화를 차입해가지고 그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환율 차이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환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기 때문에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환차익은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차익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이득이 아니라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기 때문에 환차익은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 3월 중간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제가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라든지 이쪽에 내용이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뒤로 가면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그때 가서 다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9일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 학습 방법은 이론을 최소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범위를 늘리지 말고 단원을 쪼개가지고 단원을 쪼개서 이론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이론 정리 끝나면 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갖다 놓고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방법은 단원을 줄이고 이론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푸는 거예요. 바로 풀고 틀리면 다시 이론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왜 틀렸는가 확인하시고 이 과정만 거치시면 양도소득세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양도세가 아니라 우리 합격을 위한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정리가 되는 순간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정리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 쉽게 푸는 요령 이제 잘 배우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해내야 된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는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런 생각하시고 문제 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자신 가지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계속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은 제가 이제 본 강의는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요약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론하고 전체 범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아직 덜 되신 분들은 3월 요약 강의에서 뵙기로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